주제는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무단 통치라는 말을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1910년대에는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당시 이제 왜 3.1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당시 일본의 그 언론들이 이제 당시 1910년대 조선 총독부의 통치를 이제 비판하면서 무단 통치였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단 통치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이제 반대되는 의미로 문화 통치라는 거, 문화 정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토 총독이라든가 20년대에 새로 오는 총독들이 이제 나는 이제 문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거는 이 무단 통치에 대응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에 문화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컬처, 영어의 컬처가 아닙니다. 그때 문화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문으로서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문으로서 교화한다. 그러니까 그 무단은 이제 총칼로서 통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이토 총독은 이제 나는 총칼이 아니라 문으로서 이 글로서 교화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문화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가 화라는 말은 교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문으로서 교화한다 그런 뜻으로 문화 통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건 이제 총독부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도 요즘 문화라는 말을 컬처를 주로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문화 통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선 이제 조선 총독과 총독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헌병정찰 제도, 또 경제적 약탈과 지배, 식민지 교육 정책, 문화재 파괴와 약탈 뭐 이런 순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10월 1일에 조선 총독부 관제가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미 대만에는 대만 총독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따서 조선에서도 총독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 조선 총독부는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 밑 자락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리라국민학교 올라가는 길 좀 그 아래쪽으로 총독부 건물이 이제 있었고 총독 이제 관저도 그 뒤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하고는 이제 나중에 이 경복궁 쪽으로 이사를 이제 오는 것은 1920년대에 이렇게 이사를 오는 것이고요. 10년대에는 이제 그쪽에 있었다 볼 수 있겠고, 1910년대에 조선 총독은 두 사람인데 제 1대는 이제 데라우치 총독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세가 총독입니다. 둘 다 이제 군인입니다. 일본 육군 출신으로서 조선 총독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일본 군부, 특히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조슈 지역의 출신. 지금은 현재는 이제 거기가 일본의 이제 그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모노세키라든가 뭐 이런 쪽인 야마구치현이 이제 그 전에는 일본 조슈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조슈 지역의 출신들이 이제 일본의 군부를 장악했죠. 명추신을 거기서 주로 일으켰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장악해가지고 러일 전쟁을 이제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은 일본 군부가 승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일본 군부 특히 조슈 쪽 사람들은 조선은 일본 군부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은 당연히 군부가 특히 조슈 지역 출신들이 총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910년대에 이 두 사람의 총독이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통치를 잘못해서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인맥이 이제 끊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19년에 온 사이토 총독은 이제 해군 출신이 이제 오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조슈 지역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달라졌다,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선 총독의 권한을 잠깐 보면 일본 관제 내에서 최고의 친임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위의 그 관리가 친임관이고요. 그 다음에가 측임관, 그 밑에가 주임관, 그 밑에가 판임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관리들도 이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친임관, 측임관, 주임관, 판임관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죠. 최고의 친임관이다. 또 이제 총독은 이제 결국은 나중엔 해군 대장이 왔으니까 육해군 대장이 주로 맡았다. 그리고 현역 대장이어야 됩니다.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조선의 총독으로 오려면 현역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현역 이제 육군 혹은 해군 대장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천황에게 이제 직예를 한다 이렇게 천황의 직속이다 이렇게 보니까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일본 수상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사실상 조선 총독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 군부는 참 매우 좀 독특한 그런 그 위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 군부는 일본 정부가 수상이 내각의 총리 대신이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히 조선 총독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보면 어떤 정책을 집행한다고 할 때는 그러나 이제 수상을 거쳐서 일본 왕에게 상주해서 이제 재가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권은 조선을 관할하는데 재반 정무를 총괄하는 것이고요. 관리 임명권도 갖고 있는데 주임관은 수상을 경유해서 판임관은 직접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판임관은 좀 이제 가장 그 하급직이기 때문에 판임관은 총독이 그냥 바로 직접 임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권도 갖고 있는데 조선 내에 있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입법권입니다. 당시 조선에 이제 의회가 없는 거죠. 일본에는 이제 중의원이라든가 규정원이라든가 하는 의회가 있지만 조선에는 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직접 그냥 법을 만들어요. 그것을 제령이라고 했습니다. 제령 뭐 메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독부의 이름으로 나오는 또 그 법령이 있습니다. 그 조선 총독부령이라고 하죠.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거는 무슨 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대통령령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법률의 위상이 있는 게 제령이고 지금의 대통령령의 위상이 있는 게 조선 총독부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는 척식국을 두어서 조선, 대만 등 식민지, 당시에는 이제 외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이제 관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지라고 안 불렀는데 1929년에 이제 청무성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식민지를 전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외지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조선이나 대만 쪽은 실제로는 식민지인데 당시 자기들끼리 일본 정부 내에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공문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식민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간한 뭐 책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조선이나 대만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식민지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싫어했어요. 더더군다나 일본이 한국을 병합을 할 때 당시 천황이 낸 그런 이제 그 뭡니까 치규를 조칙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거기에 일시동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이 이제 그
천황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인을 어진 그런 덕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약속을 했단 말이죠.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안 되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료의 봉급도 2배씩 차이가 나고요. 외지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본인들한테는 그 100%를 더 얹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차별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 또 일본 내에 여러 가지 법령을 시행하지 않는 것, 조선에는 의회를 두지 않는 것, 여러 가지 하여튼 차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는 식민지로 대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제 조선은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조선 사람들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1920년대 동아일보의 그 휴지통이라는 그 조그마한 그 이제 가십 비슷한 그런 난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식민지 소리 듣기 싫어. 그놈의 그 빌어먹을 놈의 식민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조선을 식민지라고 부르고 조선 사람들 식민지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데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이제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지 어쨌든 하여튼 그런 식민지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외지입니다. 외지. 내지라는 말은 그 전부터 썼어요. 근데 외지라는 말은 잘 안 썼는데 가끔 뭐 쓰긴 했지만 자주 쓰지는 않았는데 또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1929년부터는 이제 청무서인이라는 걸 만들고 하면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외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선, 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본 이제 사할린이라든가 또 여순반도 쪽 이쪽에도 이제 또 일본 그 군이 들어가 있고 또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일정한 지역을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외지라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뭡니까 이 조선에 있는 특히 친일파들의 경우에는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식민지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일본의 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뭐 실제로 일본 정부의 당국자들은 조선을 식민지로 그냥 간주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이다 이렇게 대우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처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차별 대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조선 총독부의 기구를 보면 총독 바로 밑에 이제 최고의 보좌관으로 정무총감이 있습니다. 정무총감은 이제 이 군인들이 아니고 이제 주로 내무 관료 가운데에서 이제 굉장히 그 고위직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정무총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총독은요 조선에 와가지고 보면은 거의 뭐 일을 하지 않아요. 총독은 그냥 순시나 좀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이 총독의 안테나는 전부 동경을 향해서 있습니다. 도쿄를 향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도쿄를 가서 내가 수상이 돼야지. 그러니까 조선 총독은 그 수상으로 가는 하나의 자리 단계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데라우치 총독도 그랬던 것이고, 뭐 사이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이 왔다가 가면 그 다음은 이제 수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본국 정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도쿄에 가서 하는 날도 많아요. 아예. 그리고 계속 안테나를 그쪽에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누가 통치하냐? 정무총감이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들은 뭐 군인이라서 뭐 이 내정을 어떻게 행정 이런 거 잘 모른다는 거죠. 정무총감이 실제로는 이제 원래 그 내무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행정을 잘 알고, 정무총감이 이제 한 사람이 오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내무 관료들을 쫙 데리고 옵니다. 아예 데리고 와서 총독의 국장들을 맡기고 이렇게 해서 조선을 통치를 하고, 또 가면은 또 같이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무총감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 안에는 총무, 내무, 탁지, 사법
농상공에 5개의 부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학부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담당하는 학부가 없다. 교육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학부는 내무부 산하의 학무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무국장 정도가 관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에도 학부가 있었는데 이 총독부에는 학부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관심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소속 관서로는 정보총관부, 각 도청, 재판소, 감옥, 전매소, 철도국, 통신국, 세관, 인쇄국, 영림창, 취조국, 임시토지조사국, 중추원 뭐 이런 것들이 총독부의 이제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재판소라고 불렀는데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3급 3심제로 되어 있는데 고등법원이 오늘날 대법원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국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검사국, 복심법원의 검사국, 고등법원의 검사국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재판소와 검사국이 나란히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요즘도 우리가 보면 이제 법원과 검찰청, 지청이 나란히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제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나란히 그때는 아예 한 울타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울타리라도 좀 나눠놨죠. 그렇지만 나란히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일제 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소의 판사나 검사국의 검사는 다 조선 총독부 직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슨 삼권 분립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제 시대에는 따로 총독부 밖에 무슨 법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총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총독부 산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 직원입니다. 조선 총독부 직원이에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검사나 뭐 이 판사나 뭐 어떤 재판이 있으면 뭐 다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이렇게 따로 어떤 사법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끔 보면은 또 판사들 가운데는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의 말을 안 듣고 가끔 이상한 검사들의 주장을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을 또 하기도 해요. 판사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또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 검사나 판사는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이죠.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온 사람. 그 다음에 중추원은 이제 중추원이 있는데 이거 총독부 자문기관으로서 이제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죠. 우리가 1894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는 감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옥이라는 건 있었죠. 옥이라는 게 있지만 감옥이라는 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신체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이 자유형, 그러니까 징역을 뭐 몇 년 때려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둬둔다. 뭐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유배를 보내는 건 있겠죠. 유배를 보내는 거 있지만 감옥에 가둬놓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그 94년 이후에 감옥개혁 이후에 이제 감옥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시설도 아주 그 형편없었고 그래서 1910년 이후에 이제 경성 감옥을 비롯해서 8개 본감, 14개 분감 이런 거를 이제 그 10년에 당시 이미 그게 있었고 1919년에 이제 이것을 3.1운동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감옥 수가 크게 이제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총독부는 이제 이 법을 위한 통치, 법을 통한 통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다는 의미로 1912년에 조선 민사령과 조선 형사령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이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총독의 재령으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사령과 형사령이라는 게 이 법령 가운데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발표했죠. 당시 일본에 이제 민법이 있고 또 형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조선에서 따로 민사령과 형사령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일본 거를 이제 일본의 법률에 의거를 하되, 그러나 이제 조선의 관습이 일본의 관습과 다른 경우에는 조선의 관습에 의거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민사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를 들면은 뭐 결혼의 관습이라든가 그 양자를 이제 드리는 관습이라 이런 것들이 조선하고 일본은 많이 이제 다르니까요. 또 형사령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형법, 형사소송법에 의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발부해서 검증, 수색, 물건 차압 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상당히 그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조선에는 이제 일본군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조선 주차군이었다가 조선군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조선 주둔 일본군은 1906년 이후에 서울, 지금 용산이죠. 구체적으로는 평양, 나남 이런 기타 요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나남이라고 해서 함경남도에 있는 곳입니다. 1915년에 제19 24단의 증설로 이제 24단을 이제 증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제 일본군이 조선에 상주하게 됐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선에 와 있던 일본군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몇 년간 근무하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고 또 새 군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순환 근무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5년에 조선에 아예 이제 19사단, 24단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에 이제 일본군이 아예 이제 구체적으로 상주하게 됐습니다. 19사단은 사령부를 나남에 두었고, 24단은 사령부를 용산에 이제 둡니다. 또 진해만과 영흥만에 일본의 해군 요새 사령부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조선에 이제 이런 그 일본 군이 이제 들어와서 딱 주둔하게 됩니다. 함경도에 19사단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러시아를 이제 막기 위해, 러시아가 혹시라도 이제 침입을 해올 것에 대비해서 19사단을 이제 러시아에 두었던 거죠. 다음에 이제 조선 총독부에 중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그 주로 친일파들을 위해서 만든 자문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의장은 정무총감이 맡고, 부의장은 이제 조선인으로 임명하는데, 그 외에 고문, 찬의, 부찬의 이런 이제 직책들을 두어서 총독이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자문기관인데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고문들에게 주어졌고, 찬의나 부찬의는 심의에는 참여하지만 결의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제 그 연봉으로 이제 고문에게는 2,500원 이내, 찬의에게는 2,200원 이내, 부찬의에게는 800원 이내의 그러한 이제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1년에 이제 800원, 많게는 뭐 2,500원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교사들의 봉급이 좀 많은데, 10년대 교사들의 봉급이 이제 월 한 30원 정도, 뭐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면 한 360원 정도 되죠. 부찬이 정도 되면 이제 그것이 한 2배 정도를 받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2,500원은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그거는. 다음에 중천의 부의장을 맡았던 이는 김윤식과 이완용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고문은 이용직, 고영희,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뭐 등등으로 대부분 보호조약이나 병합조약 때 공로가 있는 1급 친일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는 찬이, 부찬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거 제도가 이름이 이제 참의로 바뀌거든요. 참의, 중천 참의. 그래서 이제 20년대 이후에는 중천 참의가 되는데, 이 중천 참의로 임명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조선 총독부가 공인하는 친일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가장 신임하는 그런 이제 친일 인사들을
이제 참의로 이렇게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무단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병력 가지고는 당시에 병력 가지고는 이걸 다 그 치안을 담당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 있는 헌병이 민간에 나와서 이 민간을 이제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헌병이 공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은 중앙에 경무총관부가 있고 각 도에 경무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군 단위의 경찰서, 또 그 아래에 이제 면 단위에는 순사주재소 혹은 순사파출소 이런 것들이 있고, 헌병대의 경우는 헌병대 사령부가 있고 중앙에 각 도에는 헌병대 본부가 있습니다. 각 군에는 헌병분대, 또 헌병분 그 아래는 이제 헌병분견소, 파견소, 뭐 출장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개 면에는 어떤 면에는 순사 주재소가 있고 어떤 면에는 이제 헌병 분견소가 있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이제 그 주목할 것은 경무총관부의 경무총장 자리가 이제 가장 우두머리인데 이 자리를 헌병대 사령관이 겸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경찰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각 도의 경무부장도 각 도의 헌병대 본부장이 겸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결국은 이제 경찰을 이제 전부 장악하고 지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918년에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제가 인용해 놓은 건데 1918년에 상황을 보면 13개 도에 헌병대 본부가 13개, 헌병분대가 78개 등등 쭉 해서 모두 7,978명, 약 8,000명 정도의 헌병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인 헌병보조원이 4,600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죠. 헌병보조원은 이제 주로 일종의 밀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수집해서 가서 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헌병보조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1918년에 보면 5,40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이 2,131명, 조선인이 3,27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헌병이 경찰보다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군인이 경찰을 맡는다 하면 그게 굉장히 좀 경직된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단 통치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 일본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총독부에서 이런 얘기를 써놓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왜 군인보다 경찰 숫자가 적었을까? 경찰보다 왜 많은 군인들이 나왔을까 이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총독부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차피 헌병, 이 군의 예산은 일본 정부로부터 따로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굳이 총독부 예산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예산은 이제 총독부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을 이제 많이 늘리면 그만큼 총독부 예산에 압박이 있겠죠. 그 대신에 이 군인들을 이용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3.1운동 이후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헌병을 이제 다시 군으로 돌려 보내고 그 숫자만큼 경찰을 더 추가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독부로서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헌병 경찰이 하는 일은 뭐냐? 뭐 별의별 거를 다 합니다. 헌병 경찰이 그 이른바 조장 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되면은 이제 뭐 첩보 수집, 우병 토벌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산림 감시, 어업 단속,
징세 세금 거두는 거에 원조, 부업 장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헌병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장 행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대만 총독부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따서 여기서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헌병과 경찰은 이 범죄 직결과 태형의 실시로 사실은 악령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정식 재판이 아니라 직결 처분을 하는 직결로 이제 그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특히 태형을 많이 이제 하게 됐는데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매로 때리는 이제 그런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를 보면 이 범죄 직결에 의한 그 태형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년에 2만 6천여 명, 16년에 3만 9천 명, 17년에 4만 4천 명, 18년에 3만 8천 명 이렇게 나오는 이 숫자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만 명 이상이 이제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3.1운동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태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수십만 명이 결국은 이제 10년 동안 이 태형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이제 그 태형이라는 것이 이제 아픈 것도 아프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도 그만큼 거셀 수밖에 없고 굉장히 야만적인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1운동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태형으로서 이제 왜 태형으로서 이렇게 그 태형에 처한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도박, 삼림령 위반, 또 경찰범 처벌 규칙 위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도박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뭐 이게 노름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냥 유흥인지 아니면 도박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도박이라는 혐의로 해서 이제 태형에 처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이 10년대에는 각종 악법이 있었는데요. 이미 10년대 이전에 1907년에 보안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안법이었죠 당시에. 또 신문지법, 또 출판법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검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언론과 출판의 검열. 그 다음에 1910년 12월에 범죄 직결례, 아까 그 직결 심판하는 그것을 제정해서 시행했는데 그거는 경찰서장 또는 헌병분대장이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죠. 구류 또는 과료형에 해당하는 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경우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즉결로서 언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일종의 그 경범죄에 가까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즉결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고 이제 그것이 태형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1912년 3월에 보면 이 태형령이 나오게 되는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자의 경우에 100원 이하의 벌금을 구류자나 아니면은 100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받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형 1일 벌금 1원을 매 한 대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면은 90일에 이제 구류를 받았다. 그러면은 매를 이제 90대 맞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벌금을 90원을 받았다 하면 매로 90대를 맞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구류라고 하는 것도 이 경찰서나 이런 데 가면 다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 입장에서는 그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태형 제도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경찰범 일본의 경찰범 처벌령이라는 걸 모법으로 해서 더욱 강화한 이제 그런 법령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4시가 다 돼가서 제가 초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4시 반까지인가요?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묘지 주체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것인데요. 거기에 신문을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체를 매장 또는 화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경찰서, 헌병분대 또는 순사주재소에서 매장 또는 화장 인허증을 받아 이를 묘지 관리자 혹은 화장 경영자에게 제출해서 이를 시행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이나 화장할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해라 하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체의 매장은 이미 세상을 뜬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신설한 공동묘지 이외에는 매장하는 것을 불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동묘지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보면 일본의 사찰이라든가 뭐 신사라든가 이런 데 딸린 공동묘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이제 공동묘지 제도가 그 당시에 정착이 돼서 일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선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조선의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선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은 자기 집 뭐 밭 뒤쪽에다가 묘를 쓴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개인적으로 다 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동묘지를 면 단위마다 다 공동묘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만 매장을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상북도 안동의 어떤 그 문중의 이제 종가 종손이 문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이제 내렸는데 종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우리는 이 묘지 규칙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중의 선산에 묘지를 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게 이제 경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결국 그 종손을 잡아갔죠. 그래가지고 재판에 붙여서 징역 1년을 받았어요. 무려. 그게 뭐 무슨 법 위반이었겠습니까? 묘지규칙 이것만 갖고 징역 1년씩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총독부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안법 위반이었어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양반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3.1운동 때 보면 경상도 그 안동 지역 이게 유림들이 대거 봉기했습니다. 요즘 그 산불 많이 난 그 이마댐 일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치열한 봉기가 있었는데 그 양반 유생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봉기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묘지 주체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이걸 취소했어요. 이걸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습을 건드린 겁니다. 조선의 오래된 관습과 문화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그 낮은 수준의 통치 방식인 거죠. 이런 거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걸 권장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이거를 딱 아주 딱 그 법령을 내놓고 이때부터 그냥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독부 그 통계를 보면 묘지 주체규칙 위반 건수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약탈과 지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10년에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1912년에 총독부에서 조선 토지 조사령이라고 하는 걸 반포해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을 18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아래 써놓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토지의 소유권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그 사들인 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일본인의 소유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그 토지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고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신고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다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뭐 신고를 빠뜨려서 신고를 거부해서 그 땅들을 총독부의 국유지로 다 약탈했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교과서에도 써 있었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학계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실제로 조선 토지조사업 당시에 만들어진 그 문서들 이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경상남도 창원 같은 데서 어떤 군청의 창고에서 그 문서들이 막 대거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학자들이 꼼꼼하게 다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다. 거의 한 99% 신고가 됐다. 신고가 안 된 땅은 거의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토지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걸 신고 안 하겠습니까? 난 일본 사람들이 싫으니까 신고 안 할래. 이렇게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다 뭐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군이나 면에서 신고가 안 된 토지들은 일일이 그 탐문을 해가지고 이 땅이 누구네 땅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고하라고 연락을 다 해서 거의 대부분 다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도. 그래서 신고가 안 된 땅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이 토지 사업을 통해서 뭐 민유지를 약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없었다. 옛날에 연구가 안 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연구가 되어서 지금은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분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막 토지를 약탈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은 그 교과서를 쓰는 사람도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뭐 그렇게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들이 뭐 전국 각지로 가서 막 땅을 사들였는데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대장에 확실하게 토지 소유주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등기부 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등기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또 그걸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들을 들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 총독부에서 그 악성 알리크처럼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세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세 수입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무슨 다른 산업이 별로 발전한 게 없기 때문에 토지세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세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토지 대장에 누락된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다 조사해가지고 측량을 다 해서 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밝히고 또 그 가격도 토지 등급을 매겨서 가격을 이제 정확하게 매겨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토지의 등급이 다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세금을 이제 매겨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투자 사업을 거치면서 지세 수입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총독부로서는 성공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유지 창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국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때 국유지가 된 땅들은 주로 어떤 땅인가 하면 조선왕조 시대에 국가가 갖고 있던 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관청이 갖고 있는 땅, 예를 들면 훈련도가입니다. 혹은 뭐 이런 이제 그 중앙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이 전국의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역, 파벌막을 이제 띄우는 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무슨 조그마한 소규모의 군 부대들이 이제 지방에도 다 있었으니까 진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그 진에 소속된 토지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둔토라고도 했는데 그런 이제 역에 소속된 역토, 관에 소속된 둔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왕실이 갖고 있던 토지, 조선왕실이 갖고 있던 토지가 전국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왕실 토지 가운데에는 세금만 왕실이 걷어가는 이런 토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을 아예 갖고 소장료를 걷어가는 토지가 있었어요.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은 원래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될 세금을 왕실이 대신 걷어가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 토지가 있고 또 아예 이제 왕실이 소유권까지 갖고 있는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소유권이 없는 세금을만 걷어가는 그걸 수조권이라고 하는데 세금만 걷어가는 권리가 있던 그런 땅들은 다 이제 원래의 주인에게 사유지니까 사실상 민유지니까 원래의 주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예 소유권을 갖고 있던 왕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해서만 이제 이것을 국유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격이 그 두 가지 사이에 이게 걸쳐져 있는 애매모호한 땅들이 있어요. 이게 소유권을 준 건지 아니면 수조권을 준 건지 애매모호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의 경우는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재판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궁방전 왕실이 갖고 있는 땅을 궁방전이라고 하는데 궁방전과 역토, 둔토 이런 것들을 다 총독부의 국유지로 만듭니다. 국유지로 만들어서 근데 총독부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작을 경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당 부분을 이제 동양척식회사에 불화를 하는 거죠. 불화를 해줍니다. 헐값으로 불화하겠죠.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조선 토지 소화 사업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림의 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1909년에 1908년에 삼림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한제국식이 통감부식이죠. 그 전체 삼림의 약 7분의 1인 220만 정도만 신고가 됐어요. 이때도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통신고가 안 된 거죠. 이게 내 땅이다라고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내 산이다라고 신고했는데 7분의 1밖에 신고가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 모두 국유림으로 편입을 이제 했습니다. 1911년에 다시 삼림령, 이제 총독부 시절에 삼림령이라는 것을 공포해서 임야 소유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계속 분쟁이 많았어요. 그 뒤에도 1918년에 다시 조선 임야 조사령이라는 것을 공포를 해서 국유림으로 이렇게 잘못 편입된 곳을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왕실, 사찰, 문중, 마을 등과 연고가 있던 이제 그런 삼림은 그런 이제 개인들에게 혹은 뭐 문중이나 뭐 마을에게 조림의 의무를 지우고 조림의 성과가 확인되면 사유림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조림이 안 되니까 나무를 심어서 일정하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유림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910년대 18년경에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어쨌든 국유림은 전체 삼림의 약 60%를 차지했고 사유림이 약 한 4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사유림은 그 조림의 책임을 개인에게 이제 맡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유림은 영림창이라는 총독부 산하의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영림 서로 바뀌는데 영림창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관리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때 주목을 할 것은 압록강과 주만강 주변에 상당히 나무가 많은 그런 삼림이 있었고 이런 이제 나무들을 베어내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뗏목으로 압록강으로 이제 실어 와가지고 신의주로 운반을 해서 거기서 목재로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들이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다 나무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에 나무가 쓸만한 목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해다가 당시 이제 그걸로 나무로 그 나무로 집들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쪽 압록강 주변에 나무들이 좋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쓰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주로 베어다가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당시 조선 총독부나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인 이민을 몹시 장려를 했습니다. 1910년대 전반에 그래서 일본인 이민이 급증했죠. 1910년에 17만 명이었는데 1919년에 두 배인 3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양척식회사는 또 일본이 소작농들을 조선에 데려오는 농업 이민 사업을 전개해서 1910년대에 약 4,400호를 조선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척의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게 했고요. 또 당시 그 일본인 농업 회사들, 일본인들이 이제 거기서 일본에서 뭐 재벌도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재벌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합자를 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에 진출해서 이제 농장을 경영하게 됩니다. 땅을 막 사들여가지고 헐값으로 사들여서 농장을 경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 농민들을 이제 조선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일본 사람들로만 어떤 마을을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쪽에 호남 지방에 특히 그런 마을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촌 이름이 그런 경우는 촌자가 같더라면 동산촌, 동산 농장이라는 곳에 있는 동산촌, 또 이제 대장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그 마을 이름은 이제 촌자가 들어가는 마을이 많은데 그 똑같이 촌자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썼던 것입니다. 또 조선에 온 일본인들에게는 농공은행이나 금융조합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대부를 해주고 이들이 이제 그 돈을 받아다가 이제 땅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고리대를 하기도 합니다. 고리대는 당시 이자가 약 1년에 4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돈을 마구 불려서 나중에 이제 중소지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올 때는 뭐 거의 이제 빈털터리였는데 조선에 이제 와보니까 일본인이라고 막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농공은행이나 금융조합 이런 데에서 이제 좀 뭐 상당히 대부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고리대를 통해서 이제 더 불려서 그 돈을 가지고 막 땅을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상당한 이제 지주로 그 지역이 유지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자, 제조 일본인의 수의 변화를 보면 1910년에 한 17만 명 정도였는데 이렇게 쭉 늘어나죠. 10년대에 굉장히 그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일정하게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1942년도에 80만 명이 조금 못 됩니다.
70만 8만 명 정도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 사람들에게 면작을 강요를 많이 했는데, 면작이라는 건 면화를 심는 것입니다. 1906년에 이게 이제 왜 이런 그 일이 이제 나타났는가 하면, 당시 목포의 영사관에 있던 와카마스라고 하는 영사가 목포 바로 앞에 고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거기 이제 머무르기도 하고 했던 그 섬인데, 길쭉하게 뱀처럼 길쭉한 섬인데요. 거기에서 면화를 한번 심어봤어요. 당시 일본의 그에서 필요한 면화는 육지면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식의 면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재배를 해보면 9월달에 이 면화가 꽃이 피는데, 목화꽃이죠. 이 피는데 일본은 9월달에 태풍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를 맞아가지고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포 앞바다의 그 고화도라는 섬에서 이걸 심어 보았는데, 조선에서는 뭐 1년에 9월달에 태풍은 뭐 잘해야 한두 개 정도 올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와카마스라는 그 영사가 이제 일본에 이제 가서 이 그 면화 이제 상들 또는 이 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거 이제 조선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육지면을 재배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했고, 통감부에서 1906년에 권업모범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아예 이것을 이제 더 장려를 했습니다. 권업모범장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쌀이라든가 양자, 과실, 추구 이런 것들을 다 농사를 개량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 육지면 장려는 1912년에 6년짜리 1기 계획을 세웠고, 19년에는 이제 10년짜리 제2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면화가 조선에서 재배된, 특히 남부지방, 이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 지방에서 이 면화가 많이 재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화를 이제 일본으로 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면화를 그냥 실어가는 게 아니라 면화에서 이제 목화 씨 이거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는 거를 이제 조면이라고 하는데, 목화 씨를 빼내는 그런 조면 공장을 이제 조면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조면 공장이 이제 만들어져서 굉장히 큰 공장으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면화를 가장 많이 일본으로 실어간 항구가 이제 목포입니다. 그 주변에서 많이 재배를 했으니까 정말 그 사진은 1930년대 목포항에 쌓여 있는 그런 면화의 모습이죠. 한편 이 1910년대에 조선 내 농업을 보면 농민들이 점점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14년에 소작농이 35%, 자작농이 22%였는데 19년에 보면 소작농이 37%, 자작농이 한 20% 정도로 이렇게 한 2% 정도 이렇게 그 자작농은 줄어들고 소작농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1호당 경지 면적도 점점 이렇게 줄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그 경제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로 이렇게 유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1911년부터 20년 사이에 약 40만 명이 만주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뭐 이런 데로 떠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은 해외로 떠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제 조선 농민들은 여러 가지 많은 당시에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앞서 본 묘지 규칙, 또 화전에 대한 단속, 또 뽕나무 묘목 강제 재배,
뽕나무 강제 재배라는 건 뭔가 하면 일본에서는 당시에 그 수출 우리 이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생사입니다. 생사 누에고치에서 보면 실을 이제 수출하는 거죠. 주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누에고치를 이제 키워야 그 누에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뽕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조선에서도 이걸 좀 하자. 이래가지고 전 사람들에게 이제 누에를 키워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뽕나무 묘목을 강제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짜로 나눠주고 심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돈 내라는 거죠. 강제로 나눠주고 돈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장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뭐 밭에다가 감자나 고구마나 뭐 이런 거 심었으면 좋겠는데 뽕나무를 심으라고 하니까 당장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데 그런 거 심으라 하니까 불만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3.1운동 때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분배를 받은 뽕나무 묘목들을 다 들고 면사무소로 가가지고 면사무소 마당에 그걸 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튼 불만이 많았어요. 이 뽕나무 이 재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총독부가 만든 세금이 주세, 연초세, 그다음에 도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또 뭐 소 잡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금이 없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다 매기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역시 뭐 예나 지금이나 안 내던 세금 내라 하면 다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도로공사의 부역. 당시 신장로라는 도로를 총독부가 많이 만들었는데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를테면 도로를 쭉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땅이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총독부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강제로 기부를 받아요. 그 기부가 이제 뺏는 거죠. 사실상 강제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를 누가 하냐? 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도로공사를 업자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을 동원해서 부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로를 만든 다음에 또 뭐 장마철 이런 데 되면 도로가 이제 막 다 쓸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 도로를 수리하는 일도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걸 부역이라고 이제 우리 하지 않습니까? 부역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부역을 많은 경우는 40일을 나오라고 했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뭐 아주 하늘 끝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걸 일제 말기까지 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뭐 계속 이걸 없애라고 부역을 없애라고 이렇게 도로공사 부역을 없애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만 거기에 대한 뭐 총독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는 작은 자갈들을 거기다 이렇게 또 깔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흙으로 만든 집 위에다가 작은 자갈들을 쫙 이렇게 깔잖아요. 그걸 살이라고 하는데 자갈을 당시에는 살이라고 불렀는데 자갈이죠, 우리말로. 그 자갈들을 까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도 동네 사람들한테 일정한 그 양을 부과합니다. 자갈 몇 박스씩. 그걸 다 이제 한 집에서 자갈 몇 박스씩 내라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갈을 구하겠습니까? 자갈은 다 그 냇가에 가야 구할 수 있습니다. 냇가에 가면은 그 작은 잔돌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일일이 주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냇가가 상당히 큰 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골짜기가 있거나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없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주고 그걸 사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결국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로공사에 대한 이 부역의 문제 이게 굉장히 하여튼 불만이 컸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농민들의 불만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자본의 진출인데 1910년에 회사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회사 설립은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결국은 조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고, 조선인 회사는 숫자가 적고 일본인 회사가 숫자가 대단히 많은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그 뒷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뭐 이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하고 어차피 20년대로 이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끝나기 전에 혹시 뭐 질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두 분이라도. 네.